안녕하세요. 지식과 즐거움으로 떠나는 책여행, 책 읽는 토끼입니다. 오늘은 존 쿠시의 소설 폴란드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야기 이어서 제 3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인공 베아트리스, 그리고 쇼팽 전문 피아니스트 비톨트의 이야기입니다. 쇼팽의 B단조 소나타 오디오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이 도착한다. 비톨트가 베아트리스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이 이메일에는 오디오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연주한 쇼팽이죠. 그리고 메모가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해 이것을 녹음했어요. 영어로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음악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자, 두 사람이 스페인어 모국어 또 폴란드어 모국어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는 영어로 이루어져 있고 이 영어가 중간에 언어로 있다라는 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비톨트는 자신의 마음을 영어로 표현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음악으로 말한다. 이건 또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아트리스의 속마음입니다. 음악을 듣고 느낀 감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당황스럽다. 그가 메시지를 숨겨놓았다면 그것은 그녀가 해독하는 방법을 모르는 암호 속에 있다. 음악이 어쩌면 언어보다 훨씬 더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했다는데 막상 들어보니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당황스러워지고 해독하는 방법을 모르는 암호 속에 있다. 여기 중요한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되는 부분,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아마도 존 쿠시의 입장에서는 소설이 자신이 쓰고 있는 소설을 많은 독자들이 정말 제대로 이해할까?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는 비톨트입니다. 비톨트는 수없이 다채로운 뉘앙스로 뭉친 사람이었다. 그 뉘앙스들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를 은폐하기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해독하기는 불가능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또 다른 메일이 도착하게 되고요. 이 메일 속에는 조금 놀라운 제안이 들어 있습니다. 10월에 마요르카에서 열리는 쇼팽 페스티벌에 가요. 당신의 콘서트 서클에서 나를 다시 초대해주면. 마요르카는 이 바르셀로나에서 가깝다는 거 느껴지겠죠? 다시 스페인으로 가니까 당신 콘서트 서클에서 나를 초대해주면 당신 만나러 가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비톨트가 지금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베아트리스에게 접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요르카는 스페인의 휴양지로 잘 알려진 곳인데 이곳에서는 매년 쇼팽의 을 주제로 한 이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합니다. 쇼팽 페스티벌. 왜 그러냐? 결핵을 앓던 쇼팽이 이 스페인 마요르카로 휴양을 떠나게 됩니다. 조르즈 상드의 제안으로. 그래서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상당 기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걸 기념해서 마요르카에서는 쇼팽 페스티벌이 열린다. 한국에서도 이런 걸 해서 뭐 연주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제안을 받자 계속 비톨트가 자신이 연주한 그 파일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제안도 하고 마요르카 놀러 와라 내가 거기 있을 테니 하자 이제 이 베아트리스가 조금 결심을 하는 장면입니다. 남편의 별장이 아주 작은 소도시 마요르카에서 가까운 소도시에 있는데 이곳으로 이 비톨트를 초대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편에게는 은근슬쩍 말을 하기지만 남편은 이 은행가 남편은 부인이 이 나이 든 쇼팽 연주자를
외국인을 초대할 거라는 걸 은근슬쩍 느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지고, 자, 그래서 베아트리스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대범하게 낯선 남자를 그것도 남편의 별장이죠. 어린 시절의 유년의 추억이 묻어있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폴란드인처럼 나이를 먹은 남자는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그럴 힘이 없다. 여하튼 그녀는 그와 잘 생각이 없다. 그가 소에르에 오면 일상적인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다. 일주일이 끝날 때쯤 그의 낭만적인 환상은 연기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그는 그녀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베아트리스가 비톨트를 소에르에 있는 남편의 별장에 초대하게 됩니다. 자, 소에르에 있는 소형 스즈키로, 일본 자동차죠? 자동차 브랜드. 소형 스즈키로 그를 버스 정류장에서 태운다. 헤로나에서 만난 후로 1년이 지났다. 그는 눈에 띄게 늙었다. 사실 노인이다. 비톨트를 만났을 때, 베아트리스가 비톨트를 만났을 때 비톨트는 70이었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이 비톨트는 71살이 되었습니다. 노인이죠. 그래서 이 노인을 보고 느끼는 베아트리스의 마음입니다. 그가 늙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그녀는 실망한다. 아니, 실망스러움을 넘어 당황한다. 40대 중반의 여성으로서는 당연한 혼란이죠. 마음의 혼란. 자, 두 사람은 이 별장에 머물게 되면서 당연히 초대를 받았고 비투트는 기뻐하죠.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이 한 4월 동안은 별다른 일 없이 산책을 하거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톨트는 아주 어린 시절에 이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딸은 아버지를 닮아서 음악에 재능이 있었고 오페라 가수가 되기를 원했는데 오페라 가수가 되지는 못하고 독일로 넘어가서 식당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당에서 많은 돈을 벌게 되는데 딸은 불행하다라고 비톨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베아트리스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진짜로 행복하지 않을까? 폴란드인은 콘서트를 해서 번 돈이 많을 게 틀림없지만 불행해 보이지는 않는다. 우울할지는 모르지만 비참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건 그 앞에서 비톨트가 한 이야기를 연상해서 보면 비톨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특별해서 불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딸의 불행과 지금 자신의 그 불행, 이게 이제 과연 이 두 사람은 둘 다 돈이 많은데 불행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고 베아트리스가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그의 말은 베를린에 사는 딸이 만족스럽지 않을지 모른다는 의미다. 불만족이 드문 일은 아니다. 오페라 가수가 되기를 원했던 딸.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식당 운영, 레스토랑 운영으로 사업자로 남은. 요걸 두고 정크 씨가 이 불만족의 정의를 아주 특이하게 해줍니다. 불만족,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읽었을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불만족,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불만족이다. 굉장히 좋죠? 자, 비톨트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기억이 있어요. 기억에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당신을 기억 속에 넣어둘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어쩌면 당신도 나를 기억할지 모르죠.
자, 71살이 된 노인 비톨트가 자신이 말년에 발견한 영원한 사랑인 대상 베아트리스한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여기에는 이 중요한 요소가 기억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진 속에 나온 것은 노르웨이 숲 무라카미 하루키의 성공한 장편 소설이죠. 여기에 보면 주인공 나오코가 이제 병든 나오코가 주인공 남자에게 자신이 죽어가면서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널 좋아해.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날 기억해 주겠니? 라고 합니다. 이 장면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고 사랑의 요소에서 상대방을 기억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걸 제가 새삼 느꼈어요. 제가 이 소설을 읽었을 때는 나이가 어렸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정확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요 노르웨이 숲 무라카미 하루키의 장면과 지금 비톨트가 하는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사랑의 요소에서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도 한번 볼 수가 있다. 자, 폴란드는 어때요? 라고 베아트리스가 질문하자 이렇게 답해 줍니다. 폴란드는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죠. 스페인처럼. 폴란드는 쓰레기로 가득하죠. 수세기에 걸친 쓰레기죠. 우리는 그것을 묻지 않아요. 숨기지도 않아요. 폴란드를 사랑하려면 거기에서 태어나야 해요. 만약 당신이 오면 우리나라를 안 좋아할 거예요. 거리가 지저분하고 쓰레기로 가득하니까 여기에는 역사적 의미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고 폴란드가 위치한 곳을 한번 보십시오. 스페인, 프랑스, 독일을 넘어서 폴란드가 위치해 있고 이쪽이 중부 유럽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유럽의 이쪽이 서유럽이고 유럽이라고 할 때 변방 지역에 속하는 거죠. 러시아와 국경을 인접해 있고 이 벨라루스, 우크라이나가 옛날에는 다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계속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 그래서 서구 유럽의 영향보다는 러시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존크 씨가 소설에서 이렇게 쓰긴 했지만 사실 폴란드는 지금 EU에 속해서 굉장히 지금 발전해 가고 있고 한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이 유럽의 전처기지로 이곳에서 공장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성장 속도가 빠른 나라여서 비톨트가 이야기하는 이런 쓰레기로 가득하다라는 건 좀 과장된 느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아르테에서 나온 쇼팽에 대한 이야기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폴란드 역사를 잠깐 한 번만 보고 가죠. 폴란드 왕국의 실질적 통치자는 러시아의 차르 알렉산드르 1세였는데 그의 뒤를 이어 동생인 니콜라이 1세가 1825년에 왕위를 물려받았으며 폴란드인의 반항이 거세졌다. 요 19세기의 지금 폴란드 역사를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폴란드는 러시아의 영향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거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폴란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민중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수차례의 폭동과 혁명은 매번 실패로 돌아갔고 러시아의 지배는 더욱 강한 힘을 과시하며 이 지역을 내리눌렀다. 그래서 19세기 혁명사를 보면 폴란드 혁명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많은 혁명가들, 마르크스를 비롯해서 아나키스트인 바쿠닌 이런 사람들이 이 폴란드에 가서 혁명 속에 동참하는 그런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혼란스러운 역사였다, 19세기가. 그리고 20세기 초에 1917년 러시아 혁명이 터지면서 또 폴란드는 공산화가 되어서 러시아의 그 힘의 한 축이 되어 버리는 거죠. 러시아의 역사에서 계속 그 그늘 속에 있었던 나라.
베를린 장벽이 1989년에 무너지고 겨우 이제 자유 독립 러시아로부터 벗어나서 지금은 EU가 된 폴란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배경으로 역사적 배경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폴란드 역사에서 가장 근대사에서 현대사에서 유명한 사람이 바웬사이고 이 사람이 자유노조를 이끌면서 결국 대통령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80년대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인가요? 그렇죠? 네, 맞네요. 요한 바오로 2세. 자, 폴란드 역사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이 19세기에 살았던 쇼팽의 전기에서 편지 글입니다. 쇼팽이 직접 쓴 19세기 중반에 모스크바가 러시아가 계속 폴란드를 침공하고 내정 간섭하고 지배하는 여기에 대해서 울분을 터뜨리는 장면입니다. 바르샤바가 교회까지 모두 파괴되고 불타버렸다. 모스크바가 온 세계를 통치하다니. 오 하느님, 하느님은 정말 계신 것입니까? 계신데 복수를 안 하시다니. 러시아가 얼마나 많은 죄를 더 범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로맨티스트라고 알려진 낭만주의자 이 작곡가 쇼팽.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여기서 길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낭만주의의 역사를 잘 훑어보시면 그게 이제 뭐 음악이든 문학이든 미술이든 이 낭만주의의 흐름에는 이 혁명이라는 것이 혁명사상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게 됩니다. 이 혁명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낭만주의를 훑으면 아주 큰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간과하기 쉬운 건데 역시 낭만주의자 작곡가 쇼팽도 이렇게 자신의 모국인 폴란드가 러시아로부터 이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를 강하게 원했고 이 혁명사상에 동참했다라는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톨트가 베아트리스에게 선물을 해줍니다. 이 장면 흥미롭습니다. 진짜로 장미다. 엷은색 나무로 아주 섬세하게 조각한 장미를 주게 됩니다. 이게 종교적 그 민속품이라고 그러네요. 너무 예뻐요. 프레데리크 쇼팽의 부모 집에서 나온 거예요. 폴란드 민속품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비톨트가 베아트리스한테 이 나무로 조각한 섬세하게 조각한 장미 조각을 주는데 이게 쇼팽의 부모의 집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게 폴란드 유품입니다. 쇼팽의 유품입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성스러운 쇼팽의 유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되게 생겼다. 신을 믿지 않고 쇼팽은 더더욱 안 믿는 그녀가 그 일에 맞는 사람일까? 좀 과한 선물을 받았죠.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악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솔리드예요. 쇼팽에게 너무 솔리드한지도 몰라요. 당신한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있나요? 라고 베아트리스가 질문합니다. 여기에 번역자가 솔리드라는 영어를 굳이 번역을 안 하고 솔리드라고 써놨습니다. 아마 번역하기 좀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딱딱하다? 엄격하다? 좀 애매해서 영어적 표현을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놔둔 것 같습니다. 느낌은 아마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베아트리스가 질문을 하자 비톨트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쇼팽이 공기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죠. 나는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세계와의 접점을 잃어가는 피아니스트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을 베아트리스가 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세계와의 접점을 잃어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쇼팽이 공기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비톨트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관객들을 쇼팽을 사랑하는
이 무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좀 바로잡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아트리스는 이 이야기에 동감하지는 못합니다. 쇼팽에는 많은 공기가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물이 있고요. 흐르는 물, 액체 음악, 드뷔시도 그래요. 그가 고개를 기울인다.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걸까? 아니라는 걸까? 그녀는 그의 몸짓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른다. 어쩌면 결코 모를 것 같다. 외국인이라서. 여기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장면이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거. 그러면 쇼팽은 폴란드인인데 자신은 지금 쇼팽의 음악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면서 뭐 같은 국적인 비톨트가 이야기하는 쇼팽의 해석은 못 받아들인다. 이런 이제 서로의 다른 차이점들이 이 소설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녀가 말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뭘 알겠어요. 음악에는 그저 아마추어인데. 이러면서 이 대사를 뭉개버리죠.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당신은 어쨌든 전문 쇼팽 연주자이고 나야 뭐 아마추어 음악 애호가 그냥 뭐 당신 말이 맞겠지 이러면서 약간 심통이 난 상태로 그냥 대화를 끝내버리는 장면입니다. 자, 비톨트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나를 높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계 어느 곳에서도요. 괜찮아요. 나는 구세대니까요. 역사이니까요. 나는 박물관에 유리 캐비닛 속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네요. 아직 살아있고요. 이건 기적이죠.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만져보세요. 그녀는 혼란스럽다. 자신이 나이가 들었고 노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톨트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녀가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이것이다. 내가 왜 역사에 남기를 바라야 하죠? 역사라는 게 나한테 뭐죠?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비톨트가 나는 역사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베아트리스가 혼란을 느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역사에 남아야 되는가? 이 소설에는 아주 중요한 대칭점이 있는데 비톨트는 쇼팽 전문 연주자, 즉 아티스트,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베아트리스는 중산층 부르주아 계급의 음악 애호가입니다. 콘서트 서클에 속해 있고 이런 콘서트를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고 여기 근대 문학에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 근대 문학의 작가들은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이 소위 말하는 중산층 부르주아지에 대한 격렬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베르는 심지어 나는 부르주아지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플로베르가 낸 책들, 뭐 대표적으로 보바리 부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 책을 대체적으로 어느 계급에서 많이 사줬을까요? 부르주아지입니다. 이게 이제 이 근대 문학이 갖는 어떤 갈등 요소입니다. 부르주아 계급을 혐오하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이 만들어낸 예술품들은 부르주아 계급에서 사준다라는 거죠. 이게 존 쿠시가 이 폴란드인이라는 소설 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깊게
숨겨져 있습니다. 저 밑바닥에 숨겨 놓아서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 이걸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 왜 이렇게 시시하지?' 했다가 두 번째 읽었을 때야 비로소 이 장면들을 이렇게 쫓아서 찾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 쿠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구나.'라고 느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요렇게 정리해 놓고 여러분들도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알레고리와 상징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소설입니다. 비톨트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과거, 역사. 나의 결혼은 오래전 과거의 일이에요. 폴란드가 공산권일 때이기도 하죠. 1978년에 끝났어요. 1978년은 역사나 마찬가지죠. 자,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은 존 쿠시입니다. 비교적 젊었을 때, 중년 시절의 쿠시. 그리고 이제 지금 2025년 아직 살아 계십니다. 1940년생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86, 만으로도 85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뭐 장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소설이 80살 즈음에 나온 것 같은데 굉장합니다. 대가가 되어서 이렇게 짧고 요즘 유행에 맞는 아주 축약된 소설을 썼다. 굉장하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새 사흘이 흐릅니다. 그 소에르라는 소도시에서 남편의 별장에 초대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면이고, 이 사흘이 지난 뒤에야 이렇게 아까 산책하고 대화하는 장면들이 있었죠. 사흘이 지난 뒤에 마침내 베아트리스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먹는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그녀가 말한다. 나는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갈 거예요. 뒷문은 열어둘게요. 밤에 외로워 오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그녀가 말한 전부다. 그녀는 토론을 원하는 게 아니다. 중요한 장면이죠. 사랑이라는 장면, 사랑 이야기라는 걸 떠올리면 또 아주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뭐 대범하기도 하고. 자, 그녀는 뒷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발소리를 듣고 그가 침대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는다. 그는 말없이 옷을 벗는다. 그녀는 눈을 피한다. 그녀는 그녀의 옆에 눕는 것을 느끼고 그의 벌어진 가슴과 거기에 무성하게 난 털이 그녀에게 닿는 걸 느낀다. 그녀는 생각한다. 정사 장면을 굉장히 요 한 단락으로 건조하게 딱 처리했습니다. 곰 같네? 곰 같네? 내가 어떤 것에 나를 내어주는 거지? 너무 늦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베아트리스의 속마음. 그녀는 성행위를 할 때 최대한 그를 거둔다. 그녀는 늙은 남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 경험이 없지만 침대에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들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엄청난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는 것이 낯선 경험이고 다소 무섭지만 곧 그것이 끝난다. 이제 당신은 나를 가졌네요. 이제 만족하세요? 그러자 요 대답이 흥미롭습니다. 비톨트의 대답이 가슴이 꽉 찼어요. 그러자 그의 심장은 사실 놀랄 정도로 빠르게 뛴다. 심장에 손을 대봅니다. 그러면서 베아트리스가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침대에서 누군가가 죽는 걸 원치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읽을 때 웃음이 나는. 그렇죠. 그 이제 71살의 노인과
지금 처음 잠자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아트리스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왜 그와 같이 있는 걸까? 그녀는 왜 그를 이곳으로 오게 했을까? 그녀의 마음에 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답은 나와 있다. 그가 너무 속이 내보일 정도로 그녀에게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이다. 그녀가 방에 들어오면 보통은 음침한 그의 얼굴이 밝아진다. 그녀를 감싸는 그의 눈길은 남자의 욕망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자신의 행운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감통과 매혹의 눈길이다. 왜 베아트리스가 이렇게 무리해서 이 남자를 남편의 별장으로 초대하고 마침내 잠자리까지 같이 했을까라는 것을 굉장히 독특한 시선으로 이 작가가 찾아내고 있습니다. 동감할 수 있죠. 그녀는 그의 눈길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즐겁다. 요 대목은 앞서서 베아트리스가 이 남자를 한번 만나볼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은 여행도 뭐 다른 세계에 대한 것도 뭐 호기심을 못 느낀다. 불륜에 대해서도 심지어. 그런데 그 낯선 남자를 만나러 가는 자신에게는 호기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와 동일한 이 비톨트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길 속에서 쾌락, 즐거움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쿠시가 굉장히 만만치 않게 사람들의 감정 이런 것들을 관찰한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 베아트리스, 나는 당신의 이름을 입술에 머금고 죽을 거요. 1943년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톨트는. 이 남자 마치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향해서 사랑 고백하는 장면, 사랑의 시를 쓰는 것과 유사한 느낌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쇼팽과 조르주 상드의 사랑 이야기.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쇼팽이 조르주 상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을까? 오늘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녀는 자신이 아직도 쇼크 상태라는 것을 의식한다. 왜 아니겠습니까? 폴란드인이 처음에 그녀의 침실에 나타났을 때부터 계속 그랬다. 자, 일주일 머문다 그랬죠. 쇼팽의 젊은 시절 여러 초상화가 있는데 요건 잘 모르겠고 요건 아마도 쿠리에 사실주의 들라크루아 같습니다. 들라크루 낭만주의 들라크루아가 그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요 초상화가 쇼팽 초상화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 같고 들라크루아와 쇼팽은 이게 친분이 꽤 있었고 조르주 상드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게 말년에 쇼팽 사진이라고 합니다. 39에 죽었죠? 결핵으로. 자, 베아트리스입니다. 그녀는 자 이제 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쇼크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계속 매일 밤 나흘째 되는 밤부터 한 3일, 4일인가? 아무튼 계속 이 비톨트와 잠자리를 밤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아트리스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그런데 이게 흥미롭습니다. 이제 베아트리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람을 한번 핀 거지. 그녀는 영어식 표현을 사용한다. She had a fling. 이래서 플링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장면에서 제가 플링이 좀 어려운 단어라서 요런 단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보이시죠?
잠깐 동안의 정사를 fling이라 그런다. She had a fling. 한번 바람을 핀 거지 뭐. 이렇게 베아트리가스가 생각하는 반면에 비톨트는 다르죠. 당신의 입술을 내 가슴에 묻고 죽을 거요. 약간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리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책 읽는 토끼, 존 맥도날드였나요? M이? 존 쿠시의 폴란드인을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뒤에 사장이 있는데 제가 조금 고민을 했는데 사장까지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뭐 여기에 뭐 큰 이야기가 아주 이 스포일러라고 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영상을 마치는 이유는 이 존 쿠시의 이 폴란드인 소설이 2000년대 불과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몇 년밖에 안 됐고 한국에서 번역된 지도 얼마 안 된 신작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정도로 제가 아주 훌륭한 소설이다 라는 이야기, 꼭 읽어볼 만한 소설이다 라는 걸로 마치고 여기에 구체적인 마지막 결말, 뭐 파국이라고 볼 수 있죠. 결말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남기고 존 쿠시의 폴란드인 영상은 이 3부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움과 지식 이걸 찾으려고 했는데 정확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는 토끼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